안녕하세요.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2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읽어줬으면 하는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저녁이 있는 인생.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이 서둔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들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바쁘다. 아니, 바쁜 척 하면서 산다. 어디론지 바쁘게 간다. 빠르게 말을 하고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 오래전 프랑스 파리에 간 적이 있다. 줄지어 가는데 파리의 아이들이 우리 등 뒤에 대고 빨리빨리 그렇게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파리 시내를 줄지어 다니면서 빨리빨리를 외쳤으면 프랑스 아이들이 우리더러 그렇게 말했을까. 거기다가 쏠림 현상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둘이나 셋이 아니고 하나만 남기고 오로지 그리로만 매진한다. 그러니 경쟁이 심하고 상처가 깊어지고 결국은 불행해지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여유로워지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다. 한국화의 미덕은 여백의 아름다움이다. 비워둠은 그냥 비워둠이 아니고 무의미함이 아니다. 지루함은 더구나 아니다. 비워둠 자체가 실용이고 가치고 능력 발휘다. 그것은 그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에서도 그렇고 공간 구성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시에서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 비워둠이 없이 어찌 채움이 있겠는가. 공자님 말씀 가운데 회사후소 바로 그 말이다. 흰 바탕이 마련된 후에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림의 기본이고 인생과 시의 근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무엇이든 꽉꽉 채우려고만 들지 않는가? 이제 좀 비워두면서도 살 일이다. 독서 3여란 말이 있다. 책 읽기 좋은 3가지 여유로운 시간은 하루 중 저녁 시간이요. 날씨 가운데는 비 오는 날이요. 계절 가운데는 겨울철이란 말이다. 우리 민족이 농경민이었기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다는 주경야독과 같은 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인생 3여란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인생에서 여유로운 시간은 하루 중엔 저녁 시간이요. 1년 중엔 겨울철이요. 일생 가운데는
노년이라는 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일생 가운데 여유로운 때가 노년이라는 지적이다. 노년의 삶이란 것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니요, 그 사람의 일생을 완성하는 삶이다. 일생의 노력과 수고가 노년의 삶을 여유롭게 살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일찍이 잊지 말았어야 했다. 여유롭다는 뜻에는 그 자체가 여유롭다는 뜻도 있지만 여유롭게 하도록 노력한다는 뜻도 있겠다. 또 넉넉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비워둔다는 의미도 있겠다. 이제는 진정 때가 이르렀다고 본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비워두면서 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무엇이든지 채우려고만 하지 말자. 조금은 비워두기도 하자. 생각을 비우고 삶을 비우고 시간을 비우고 인생을 비우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좀 더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라고 본다. 페이지 29페이지에 마이너 시대. 요즘은 너나 없이 사는 일이 힘들다고 하고 지쳤다고 한다. 번아웃이란 생소한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피로가 극도에 달했다는 이야기고 자기가 지닌 삶의 에너지를 바닥냈다는 이야기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외골수로 살아서 그렇고 지나치게 올인하며 살아서 그렇다. 여기 1.5V짜리 건전지 2개가 있다고 치자.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3V짜리 불이 켜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1.5V짜리 불이 켜질 것이다. 때로는 3V짜리 불을 밝혀야 하기도 하겠지만 더 많게는 1.5V짜리 불을 밝히며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메이저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개는 마이너 인생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 마이너가 없는 메이저가 어디 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를 두고 볼 때도 메이저 시대보다는 마이너 시대가 더 길다고 보아야 한다. 어쩌면 마이너 없는 메이저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부디 자기네 인생이 마이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올 메이저 인생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것이 소망이다. 그것이 진정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고 값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만나는 첩경이다. 정말로 우리네 인생에는 메이저만 우뚝하게 있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마이너 다음이 메이저다. 그것은 하루의 일과를 두고 볼 때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기분 좋고 유쾌한 시간만 사는 건 아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겨운 시간을 견디고 건너서면 평온한 저녁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가 깜냥대로 좋았다고 말하고 더러는 앞으로 더 좋을 것이라고 마음먹어 보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나 고통, 실패, 시련, 절망과 같은 이름들은 마이너의 항목들이다. 그러나 그런 항목들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성공과 소망과 행복이 열리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한 묘미요, 비밀이다. 오히려 마이너의 시기가 혹독할수록 더욱 빛나는 성공과 소망과 행복이 약속된다. 이런 말이 있다.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젊어서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이전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된다. 이를테면 신생이다. 이것을 나는 결핍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생의 고난이나 실패는 절대로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고난을 겪고 실패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큰 성공과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이너 시대, 그것은 미국에 찾아올 메이저 시대에 그 시대에 대한 찬란한 약속이고 예고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장이다. 네, 32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알게 된 말 가운데 마음 아픈 말들이 많다. 취준생, 네, 미생, 삼포 인생, 번아웃, 헬조선 등 모두가 젊은 세대 사이에 쓰이는 유행어들이다. 한결같이 부정적인 내용이고 살아가는 일이 고달파서 생긴 용어들이겠다. 그 말들 속에서 젊은이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마음이 참 편치 않다. 언젠가 장마철에 문학관 처마 및 화분을 유심히 본 일이 있다. 다른 곳에는 비가 내려 홍수가 지고 있는데도 처마 밑에 들여놓은 화분의 화초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받을 수 없는 장소였기에 그랬던 것이다. 마음속에 아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충분히 있을 줄로 안다. 남들이 다들 누리며 사는 것을 자기만 누리지 못해 더욱 빈곤감에 마음 아픈 경우가 있을 것이다.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 화려한 세상이기에
박탈감과 허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지만 과거 세대도 충분히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당했다. 그러기에 그들의 고통과 번민과 망설임을 잘 안다. 하지만 말해주고 싶다. 옛말에도 있듯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부디 야속하게 듣지 마시라. 무심한 9세대 인간의 편안한 소리라고 귀 막지 말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용기를 내자고 하는 말이다. 가장 나쁜 것은 포기다. 시작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 그야말로 그것은 생명 현상에 대한 훼손이요 거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방점을 찍고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렇다. 아직은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악수를 청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잡고 먼 길을 떠나보자. 판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깰 것이 있으면 깨고 뒤집을 것이 있으면 뒤집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다. 어디선가 새롭게 젊고 씩씩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의심하지 마시라.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 편이다. 당신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철 들자 죽는다. 정 들자 이별한다. 이 또한 옛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인생이 비극인 것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철든다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진정으로 젊은 세대가 아름다운 것은 도전하는 그 삶에 있고 인생은 때로 사서도 하는 고생이란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는 당신의 마음 터전에 있다. 35페이지 발등이 부어도. 날마다 다리가 붓고 발등이 붓는다. 편안히 집에서 쉬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문학 강연을 다닌 탓이다. 먼 곳을 대중교통으로 허우허우 바쁘게 다닐 뿐더러 하루에 2-3시간, 길게는 4-5시간 서서 말하고 사인을 길게 한 탓이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따스한 물에 목욕을 하고 잠을 자면 부은 다리가 말끔히 내리니 다행이다. 창밖의 개울에서 물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잠든 사이 어느새 비가 많이 내려 개울물이 불어났나 보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린다. 아, 창공에 제비가 보인다. 1마리, 2마리, 4마리. 작년에 왔던 그 제비다.
그런데 이 제비는 집 제비가 아니라 산 제비다. 사람들이 명맥이라 부르는 산 제비. 명맥이는 집 제비보다 몸집이 크고 부리가 붉은 게 특징이다. 산에 커다란 나무 둥치나 바위 구멍 어딘가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쳐서 기르는 제비다. 제비들은 작년에 우리 집 아파트 창공을 날던 그 제비들이거나 그 제비들의 새끼 제비들일 것이다. 귀하신 손님들이다. 고맙구나. 반갑구나. 너희들도 용케 잘 살아서 올해 우리들 하늘로 돌아왔구나. 나 또한 잘 살고 견뎌서 다시금 너희들을 만난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귀하고 감사한 노릇이냐. 부디 건강한 벌레들 찍어 먹고 새끼들 잘 길러서 내년에도 우리들 하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오늘 저녁에도 나의 다리가 붓고 발등이 부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나는 집에서만 지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찾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갈 것이고, 나를 보자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서 세상에 숨쉬고 있는 까닭이고 목숨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도 나는 어딘가를 바쁘게 다녀와 이렇게 기도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나태주 잠들기 전 기도 전문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달라진 담론. 과거 우리의 옛날은 참으로 가난했다. 물자도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다. 절대적 빈곤 상태였다. 세계에서도 최빈국에 해당하는 나라였던 게 분명하다. 상당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다. 독립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북한이 전쟁까지 치른 나라다. 그러니 삶의 지상 목표가 크고도 높았더랬다. 아스라이 멀리에 있었다. 담론으로 쳐도 거대 담론이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조국의 광복이었고, 독립이 된 뒤에는 국가 건설, 전쟁 이후엔 국가 재건, 4.19와 5.16 이후에는 산업화와 근대화, 11.6 이후엔 민주화와 통일화, 그렇게 오랜 세월 밀고 온 세월이다. 이렇게 거대 담론에 치중하다 보니 개인 담론이 소홀히 되고 묻히게 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도외시되었고 개인의 삶과 행복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이제 담론이 달라졌다고 본다. 그것은 2016년 촛불 집회 이후에 더욱 확연해진 느낌이다.
사람마다 개인의 내면에 잠든 자아가 눈을 뜨고 각성을 하게 된 것이다. 결코 크고 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남의 문제도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것들이 중요하고 사소한 것들이 문제고 생활 상태 그 자체가 또 심각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사는 일이 버거워지고 피로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나쁜 상태 같지만 나쁜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좋은 상태다. 하나의 변환이고 개안이다. 내면의 눈뜸이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이고 자신의 행복으로 가는 첩경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뛰어온 사람들이다.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좋다고 생각했고 남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물질적인 풍요만이 잘 사는 길이었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래서 어찌 되었나?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권 안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것은 외국에 나가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일이다. 나라의 위상이 달라졌고 그것은 또 우리들 자신이 체감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한다. 사는 일이 팍팍하다고 말한다. 지금이 우리의 하나의 기로인 것 같고 선택의 때인 것 같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그 길을 따라왔는데 그 길 끝에 와보니 정작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다. 정말로 OECD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 최하위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 버거운 불명예다. 서둘러 벗어야 할 멍에다. 네, 41페이지. 지금은 좋은 때. 오래전 어느 가을날이다. 가을날이라도 깊은 가을날. 아내를 부추겨 마을 산행길에 오르자고 했다. 산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산책과 같이 가볍게 동네 뒷산을 오르는 일이다. 그때만 해도 아내는 그런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마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언제나 끝까지는 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아내가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우리의 발걸음은 동네 사람들이 남산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향했다. 남산절은 나지막한 산 중턱에 제비집처럼 붙어있는 조그만 암자, 스님이 살아야 하는 곳인데 늙은 무당 내외가 살고 있는 집이다. 오르막길을 올라 조금은 숨가쁘게 절에 도달했다. 저만큼 보니 마당에 두 노인이 앉아있다. 바닥에 콩을 베어다가 깔아놓고
막대기로 두드리는 걸 보니 콩타작을 하는 모양이다. 노인들이 막대기를 휘두를 때마다 콩알들이 타닥타닥 튀어 올라 마당가에 흩어진다. 우리의 발걸음은 그 노인들이 콩타작을 하는 마당을 가로질러서 가도록 되어 있었다. 아내와 나는 그 마당을 질러가는 것이 미안해서 가장자리만 골라 디드미어 지나갔다. 발길이 저절로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콩타작을 하고 계시는군요. 말하기 좋아하는 내가 그런 말로 허들의 인사를 했을지도 모른다. 좋은 때들이시구랴. 남자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말을 들은 것이다. 아니, 우리더러 좋은 때라니. 게다가 지금은 늦은 가을날 해가 저무는 시각이 아닌가. 발길을 옮기며 나는 내내 속으로 생각을 되새김질했다. 아내가 새색시 시절 시집 와서 몇 달도 되지 않았을 때다. 아내는 시골집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샘물을 퍼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겨울철 그것도 고무장갑 같은 것도 없어 맨손으로였다. 게다가 새댁이니 입어야 한다고 어른들이 말씀해서 초록 저고리 분홍 치마를 차려 입고 하는 손빨래다.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또 손이 시렸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웃집에 사는 과부댁 성훈이 엄마가 대문 밖으로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다. 참 좋은 때구나. 새각시 손 시린 줄은 모르고 곱게 차려입은 꽃가옷이 거북살스러운 것은 짐작 못하고 좋은 때라니. 그렇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 생각과 느낌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좋은 때가 지나가야만 그 좋은 때가 좋은 때였음을 알게 된다. 안타까움이고 회한이고 아쉬움이다. 좋은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좋은 때는 언제인가? 바로 당신의 지금이다. 좋은 곳은 어디인가? 바로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장소다. 50대 중반의 늦은 가을날 저녁 무렵 힘들어하는 아내를 부추겨 오른 남산절. 지나가는 우리 부부에게 그 절 마당에서 콩타작을 하면서 70대 노인이 들려준 한마디는 나에게 커다란 각성을 주는 말이었다. 언제나 우리는 좋은 때를 사는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좋은 때를 살 것이다. 생각이 그렇고 느낌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깊은 밤이면 영혼이 침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루에 시끄러웠던 소리들은 모두 잠궈 버리시고요. 깊은 내면 속으로 평안한 잠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